할렐루야. 네, 오늘은 6.3 지방선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6.3 지방선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적용설교입니다. 적용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사실은 특강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 특강에 가까운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선거가 있는 날이니까 투표하십시오라는 취지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투표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고 여러분들은 성숙한 시민이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체제 유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며 다시 회복을 통한 부흥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공산전체주의 체제로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행하고 있던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처한 이 현실의 역사적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이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5월 28일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반도체는 공공재다. 반도체는 공공재다. 그러니까 기업에 초과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어느 기업인지 다 아시겠죠? 그 기업에 초과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제 사회 재분배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지금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해버렸어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어느 날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진행되어서 이제 열매를 이루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기업들을 향해서 불매를 강요하는,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강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치닫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이며 이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단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국딩 시절에 솔직히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푹 빠져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국딩 2학년 때인데
위인전 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위인전 일기. 역사의 위인들에 대한 책들이 있는 것에 푹 빠져서 뭐 그 당시 책이 막 많던 시절이 아니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보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인전들을 섭렵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또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오덕스럽게 책 읽으신 분도 있고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덕에 제가 책을 좀 많이 읽게 되었는데 주로 역사와 관련된 책들 그리고 그런 만화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역사와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유일한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저의 존재의 가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아는 게 저의 유일한 그 존재의 의미인데 세기 말 즈음부터 세기 말을 넘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제 유일한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솔깃하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조금 안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제가 알고 있던 그 역사는 잘못된 역사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더러운 역사라는 식의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인당하는 기분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관심을 가져보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핵심은 이거였어요, 결국.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와 이해와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그 교육되는 역사 체계는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식민사관. 무슨 말이냐? 당시 역사학계와 교육계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회 전면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식민시대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식민시대 때 교육을 받고 식민시대 때 얻은 이익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90년대쯤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기득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주장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 조선의 역사는 그래서 왜곡하고 부정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식민사관의 골자였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식민사관이고 이 땅의 주도권을 잡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적폐들이라는 거죠. 적폐.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장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뭔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은 갖게 된 거죠.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 뭔가 건강하지 못한 존재들이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또래들의 제 세대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세대를 오늘날 젊은이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영포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혹 가운데 있게 되면서 2000년대에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인터넷의 시대. 인터넷 그래서 정보의 바다 이런 표현 썼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다.
인터넷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식민사관을 부정하는 그 새로운 자기들은 올바르다고 하지만 새로운 역사 스토리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역사 스토리를 통해서 세워진 역사관은 첫째로 일본은 아주 악한 침략 국가라는 의식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그 과정이 어떠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에 어떤 변화들이 발생되었던 간에 우리를 집어삼켰던 나라니까 악한 나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극단적인 부정의 감정을 심어놓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건국 대통령과 그리고 흥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아주 악한 독재자라는 인식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에 빠져있던 국딩 시절에도 돌아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책은 읽어보지 못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승만 책이 이미 그때도 8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을 우리는 태조라고 부르고요. 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태조, 즉 나라 세운 왕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부터 전달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승만은 조국을 등지고 그분 학벌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아마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학부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버드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3대 대학교를 학부, 석사, 박사 순서대로 다 다니신 분이에요. 미국의 상류층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시는 분이죠. 그렇게 조국을 등지고 미국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또 그 다음 공부를 끝난 다음엔 어디서 지내셨어요? 하와이에서 지내셨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휴양지. 그래서 호의호식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빼앗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나 4.19 의거 이야기는 대충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악인이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와이에서 지냈다 그래서 막 휴양지에서 안락한 삶을 보낸 것처럼 이해하는데 사실 하와이는 조선인들이 사탕수수 재배하던 곳입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노동을 생활을 하던 그런 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암살 같은 영화 보면 우리도 하와이 가서 휴양하자 막 이렇게 은근히 비하하는 거죠. 하와이 가자 이런 얘기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근거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박정희는 일본 제국에 충성을 맹세해서 군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산당에도 가입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새로운 어떤 이념이었거든요. 핫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충성하고 공산당에도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군대에 가게 되고 공산당에 가입했어야 했는지 이런 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박정희라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5.16 혁명은 기회주의자의 오만한 야욕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관련해서 할 말들이 더 많지만 그러면 지금 이 설교 오늘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좀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박정희가 잘한 게 아니고 국민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대통령은 필요 없고 국민들이 다 한 거다 이런 인식이에요. 박정희는 그저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던 워딩 중에 하나인데
카메라를 끌고 다니면서 손가락질 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용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건 박정희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한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죠.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는 한반도 전체에 한반도는 조선부터 해서 고려 다 할 것 없이 한반도에는 대로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큰 도로가 없던 나라였어요. 이 대로가 없던 나라에 고속도로를 깔자는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철강 산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철강 산업을 구축하자는 계획은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땡전 한 푼 그런 거 고속도로 깔거나 공장 지을 그 땡전 한 푼 없던 나라에 그 도로를 깔고 공장을 지을 돈을 누가 구해왔습니까? 네, 박정희라는 사람 한 명이 직접 전 세계에 가서 구걸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박정희가 계획하고 박정희가 완수한 겁니다. 그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희 세대 때부터 그것이 이 위의 세대들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어깨 너머라도 직접 본 세대들인데 저희 세대부터는 말로만 들은 거예요. 말로만 들은 세대. 사실 제 마지막 기억이 제가 이 얘기 사적에서 많이 해요. 5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근데 시기가 좀 안 맞는데 쓰레기차에서 새마을운동 노래가 나왔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이 노래가 나오는 게 그게 박정희와 관련된 저의 유일한 기억입니다. 이미 새마을운동이 끝난 시점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역사 얘기를 통해서 그걸 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들의 의식 속에 대한민국 건국과 부흥의 과정을 부정하는 의식이 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식민사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과 건국과 부흥을 이끌었던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었던 나라라는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됐어요. 문제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존경의 마음이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어떤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과 역사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열린우리당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노무현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그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것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식민시대 때부터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들 때문이야 라는 이 인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그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발표해버리자 이런 운동을 벌인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식민사관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식민 시절에 일본 정부에 충성해서 얻은 부를 근거로 해서 오늘날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명단을 만들어서 공개하자.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국민들이 인민재판하라는 거죠. 국민들이 알아서 공개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것을 큰 논란 속에서 이제 만들어서 공개할 때가 되었는데, 자, 공개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들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그리고 기업인들, 경제인들 이런 그들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세력들에게 불의한 자라는 오명을 씌워서 그들을 흠집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부모나 조부모가 친일해서 불을 쌓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공개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요 일로 한나라당 주저앉히려고 했던 건데, 속된 말로 하면
그런데 명단을 딱 보니까 이제 발표하려고 작성된 명단을 보니까 한나라당 사람들보다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한 70%가 오히려 열린우리당 쪽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서 이걸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한테 화가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급하게 이 사업 자체를 철회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촌극이 벌어진 거죠. 촌극이 벌어진 거. 유야무야 하듯이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그런데 결론은 나쁘그런 상황으로 종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엔 몰랐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실 뭐 열심히 사는 일반 국민들,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대한민국의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 하는 건강한 도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이었을 뿐인데 그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숨어 있었고 역사,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총동원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이 결국엔 유야무야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끝나버린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뭐냐면 여기서 친일 민족사관이라는 개념에서 친일파라는 개념만 살아남은 거예요. 인명사전은 출간되긴 했는데 그냥 묻혀버렸는데 계속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걸 찾아봅니까? 일반 사람이. 그 인명사전이라는 거는 묻혀버렸는데 거기서 친일파라는 개념이 살아남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친일파라는 말로 어떤 특정인들에게 족쇄를 채워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중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일본 좋아하면 가장 심한 단계 있다니 일본 음악 들으면 일본 좋아하면 그 사람도 악인으로 취급되는 이런 단계로 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종태야, 벤또 가져가라. 벤또가 뭡니까? 다 아시네? 종태야, 스매끼리 좀 갖고 온나. 스매끼리가 뭐죠? 손톱깎이 아시네요. 와르바시가 없네. 와르바시 갖고 온나. 와르바시는 뭐예요? 젓가락, 스매끼리, 벤또, 와르바시 이런 생활의 일본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더 성숙한 문화로 그 한국어화되고 현지화되는 거 그건 좋은 건데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회의 악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심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일정기 때 했던 무엇이 친일이고 어디까지가 친일인지 규정되지가 않았어요. 합의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했던 행위가 그게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였는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저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해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으면 그는 친일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득을 얻고 있으면 그럼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일 행적이라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나쁜 사람, 나쁜 상황, 나쁜 형태라는 감정적인 제한선만을 제시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심각해.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거쳤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특히 위안부도 얘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정기에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한반도를 개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뉴라이트. 이게 2006년쯤 일인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아니까 제 친구가 너 뉴라이트라고 아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몰랐어요. 전혀. 왜 물어보나 했더니 뉴라이트라는 건 대한민국의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규정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뉴라이트의 근간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의식에 심겨져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사실은 공격한 거죠. 공격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실제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걸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그 주도 세력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실제 역사를 말하는 세력들을, 연구하는 세력들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며 악인으로 몰아세워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폭력적인 억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 누구에게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주장을 한다면 그도 얼마든지 악인으로 치부돼 버릴 수 있다. 이게 진짜 위험이란.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이 오늘날 대중의 보편적인 이해와 인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역사의 어떤 내용이 실제 사건이었는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그저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그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미워할 뿐인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로는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그 엄청난 사고를 겪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한 그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해양사고가 났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몇천억이 투자됐는데 또 다시 해양사고가 발전했을 때 그때 분명히 그 해군들이나 해경들이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구조하는데. 근데 그 문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들이 내놓은 그 대안이 뭡니까? 그 배 사고 났을 때 대안이 뭡니까? 아이들 가서 뭐라 그러죠? 바닷가 가서 생존 수영. 겨우 그거 하나 시켜놨어요. 결국은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단위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인식이. 자, 지금 제가 지난 30여 년의 상황 중에서 역사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들을 나눠야 되지만 가장 간략하게 근본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정 세력이 기존의 그 정통적인 역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던 세력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들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하면 이전의 역사관은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역사관은 민족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사관. 이것도 저나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건데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해요. 한반도의 역사를 민족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런 의견들을 새로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영토와 국권을 걸고 목숨을 건 전쟁을 벌였다가 그 전쟁에 승패를 내지 못해서 잠시 휴전하고 있는 상태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숨을 건 전쟁을 벌였던 그 상대국이 어디입니까? 요즘 챌린지 하대요. 이거 물어보면 주적이 누구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정치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적대국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기도 대답 못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북한입니다. 공산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실질적인 역사의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 묻어두고 그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만 뻐꾸기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북한임에도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건 묻어두자. 이 말도 이제는 안 해요. 그냥 그쪽에서 막 미사일 발사해도 무슨 미상의 발사체가 발사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내일이면 6월입니다. 6월은 6.25를 기념하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6.25가 있는 6월인데 근데 이 6.25는요 이제 좀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한 대 북한의 내전 혹은 침탈 전쟁 이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6.25를 재정의하는 작업이 오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소련이 멸망한 뒤에, 공산주의 종주국이 된 소련이 멸망한 뒤에 러시아와 우리가 정상외교를 맺으면서 정상외교의 기념으로 6.25와 관련된 소련의 군사 기밀들을 그 책으로 우리가 다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걸 해석하는 작업을 오랜 진행했었는데요. 소련의 군사 기밀을 근거로 재정의한 6.25는 단순한 남한 대 북한의 체제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 대 자유민주 세력의 세계적 대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인류의 마지막으로 치러진 전 세계적인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종주국이자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그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국으로 급부상한 미국, 그리고 또 하나의 공산국가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덩치가 너무 커. 위협적이죠. 그 중공, 예전에 중공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중공이 서로 맞붙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된 전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6.25 당시에 소련제 탱크와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압도적인 힘으로 단칼에 서울을 집어삼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훨씬 더 짧은 게 거의 제대로 했으면 일주일 안에 다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 인근, 창동이거든요. 창동에 와서 그들이 지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지체했을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탱크를 운전하는 게 미숙해서 그렇다. 당시에 상황이 바뀌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나 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기밀 문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북한군이 서울 진입을 앞두고 창동에서 탱크를 멈춰 세웠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그날 서울 끝났고 일주일 안 걸려서 부산까지 끝날 수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그 계기였거든요. 근데 그 탱크를 거기에 멈춰 섰던 이유는 소련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련이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김일성과 북한군은 소련의 꼭두각시였거든요. 철저하게 기획된 꼭두각시였어요. 그러면 소련이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전쟁을 왜 지체하게 했느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소련이.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 6.25의 가장 다행 중에 하나가 얄타 회담인가요? 카이로 회담인가요? 이제 6.25 참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소련 정부가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6.25에 참전하자, 이걸 결정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소련 정부의 대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제 시간에 못 왔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 소련이 일부러 안 간 거야. 자기들은 전쟁을 부정한다는 말도 긍정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뒤에서 계획만 짜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유엔군들이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기획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면서, 이 건국할 때 그때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미국의 최고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가 당시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전쟁이 생길 거라는 걸 이승만과 맥아더가 감을 잡고 있었어. 왜냐하면 탱크가 그 38선 거의 바로 다 몰려 있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맥아더 당신이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개인적으로 약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국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그러니까 소련은 당시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메가더의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 참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중공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마오쩌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공을 전쟁에 붙이는 게 목적이었어. 소련의 목적은. 뭐 한반도 물론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지만 김일성을 통해서. 그래서 소련은 북한에 무기를 대주고 그것도 다 공짜로 준 게 아니었어요. 무기를 대주고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하고 중공이 전쟁을 하게 만들고 뒤에서 무기만 대주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의 모습이죠. 거짓의 아비인 공산주의 세력다운 모습을 소련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6.25는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이 그리고 결판이 나지 않아서 그 세력과 휴전하고 있는 상태,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직접적인 육탄전은 잠깐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멈춘 상태로 7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 사이 서로 체제 보존을 위한 국가 정비 상태에 들어선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1950년대 당시에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시죠? 이 대륙 전체가 빨갰는데 한반도 반토막만 파란색이었던 그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체제 전쟁 중이었는데 공산주의가 특히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모두 자멸했어요. 공산주의는 생명력이 없거든요. 스스로 자멸해버렸어요. 이렇게 자유민주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와 한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 이 한반도인데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리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매우 오만한 착각인데 번영을 얻고 누리게 되면 공산주의는 스스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자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넘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하는 사이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체제가 붕괴되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당시 세계의 패권을 다투던 미국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엄청난 번영 속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게 미국의 80년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오만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마치 공산주의가 사라졌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없어졌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적대국이었던 소련이 사라지자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전 세계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마음이긴 한데 그래서 미국이 한 일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에게 물질로 후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중국 공산당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됐거든요. 당시 80년대 중공에는 공산당으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1억 명 가까이 됐어요. 1억 명 가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됐죠. 그런데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장 경제 시스템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시스템인데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겠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래서 미국이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재원으로 중국 공산당을 후원해 줍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미국이 90년대 이제 부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엄청난 그 돈과 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결과 지금 세계 2위 강대국이 되었죠. 그 결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과 맞짱 뜨고 있죠. 저희 청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광양해.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에 있을 때 실력을 키워라. 왜 이걸 말했냐면 향후 50년 동안은 절대 미국에게 맞서지 마라. 진다. 근데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워서 미국에 맞서라. 이게 중국의 정신이었어요. 미국하게 맞서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를 버릴 거야라는 이런 순진한 착각에 빠져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미국과 전 세계 패권국의 싸움을 벌이고 있죠. 우리나라 경우도 박정희에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나라가 큰 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의 반열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10번째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게 참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 속에 오만한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1990년대 김정일 시대 때 그때 김정일 때 굶어서 북한에 6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600만 명. 이런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끝났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끝나거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끝나거나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북한도 극한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적이 있지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살려줬습니까? 우리가 살려줬어요. 우리가 핵무기 만들고 오늘 이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 다 도와줬어요. 지금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지금 전 세계 최고 해킹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 교육 다 누가 해줬습니까? 남한의 교회들이 해줬어요. 학교 지어주고 최신형 컴퓨터 갖다 주고 그리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그 근거로 지금 세계적인 해킹 국가가 됐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외의 공산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거나 전체주의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공산주의는 끝났다, 없어졌다 이런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공산주의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이고 공산주의의 절대국가라고 쓰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막연하게 공산주의 하면 굶어 죽게 된다. 예전에 많이 하던 말인데 막연하게 알 뿐이지 공산주의가 바로 위와 옆에 있는데 공산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요, 공산주의도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848년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1917년에 소련,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국가로 건국이 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이 근데 그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촛불혁명이에요. 촛불혁명.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밝히자면서 촛불 들고 나와라 해서 일으켜진 것이 볼셰비키 공산혁명입니다. 그렇게 공산국가가 건국된 이후로 공산주의가 계속 이어오면서 공산주의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칼 마르크스가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혁명을 통해 계급 없는 이상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주장을 따라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공산국가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중공인데 중국에서는 아직 산업화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시아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산업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자라는 계급 자체가 없습니다. 노동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공산당 선언은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혁명인데 노동자라는 게 없었어요, 중국에는. 그런데 마오쩌둥이 농민들을 선동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킵니다. 결국 중화민국을 건국하게 되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아, 노동자가 있어야 공산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1차 버전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우리가 서구와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대신 인구가 많다. 인구로 때려잡자. 그래서 첨단 산업을 하는데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저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그 철강 산업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농사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시행해서 당시 최소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그래서 마오쩌둥이 실권을 잃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실권을 되찾기 위해서 벌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은 우리 중국의 적이다. 중공의 적이다. 공산주의 사상의 적이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와 서구 문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공산 문화를 세우자라는 폭동을 일으키게 선동합니다. 이 선동에 넘어간 청소년들이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혹은 경제 전문 분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여버렸어요. 어린 애들이 16, 17살 된 애들이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래서 부모들이 말리기 시작하죠. 그 부모들도 싹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50대들이 바로 그때 그 젊은이들이에요. 전 세계 나와서 지금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행패를 부렸던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이 어린 아이들이 전문인들 죽이고 서구권 얘기하는 사람들 죽이고 부모들 죽인 덕에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찾게 되죠. 마오쩌둥의 혁명 방식을 서구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의 68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확장된 거예요. 문화. 공산주의 문화. 공산주의가 이제 모든 분야로 분자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분야로 이제 침투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노동자, 기업가 이들만 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산혁명에 반대되는 모두를 적으로 돌리면서 전문 분야, 사회 모든 분야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업그레이드된 공산주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30여 년의 기간을 잠잠하게 숨어서 암약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단 한순간도 이 한반도의 공산주의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휴전 이후에 남한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과 간첩들이 자신들의 생계와 그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와 활동을 위해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육계, 문화계입니다. 오늘은 교육계 위주로만 말을 할 것인데요. 문화계로도. 그래서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왜 다 좌파야라는 말들을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사실은 문학의 연극계예요. 거기 가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계와 교육계도 그렇습니다. 이건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벤 샤피로의 세뇌라는 책을 보면 이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도 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근한 상황이에요. 문화계란 공산주의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죠.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혹 의혹을 일으키 그거 좀 이상한데 라는 말을 들으면 그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이거 그냥 소설이잖아. 아이고 이거 그냥 영화잖아. 뭐 그렇게 그러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선동이 되면 같이 공산혁명의 동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들이 쌓여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판한 은밀한 책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리에 서점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책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따로 스터디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선동해서 뭘로 만드는 겁니까? 공산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점 만들어서 거기서 레닌, 마르크스, 엥겔스 뭐 이런 공산주의 책 전해주고 가르쳐서 훈련시킨 거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목숨을 잃은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서울에 서점 열어서 그렇게 빨간 책 내밀고 그걸로 선동해서 사람들 변화시키고 그러다가 국회의원까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그 이해찬에게 속아서 빨간 책으로 공부했던 김영미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젊은이들이 내놓은 공산주의 혁명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역사관입니다. 한반도를 오직 민족이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의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나 방법은 생략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발전시킨 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식민사관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친일파라는 개념으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기존 체제의 균열을 가한 거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족주의 또는 문화라는 미명으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었고 지금의 정권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낮은 단계지만 이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아까 노동부 장관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말을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지금처럼 절대적인 다수당이 유지된다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법이 왕인 시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은 그 법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킬 때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의식이거든요. 법치주의.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요. 우리는 그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꾸자. 법을 자기 뜻대로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수포로 돌아갔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 뒤에 아직 4장이 더 남았는데 그걸 하면 오늘 오전 예배가 끝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일단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본문 얘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하나도 없는 설교를 해버렸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강연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복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그냥 약간 그냥 담대하게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인간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역사 얘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혹시 오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수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저를 더 찾아오십시오. 뭐 그러면 너 사탄 들려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혹시 오류가 있다면 또 수정해야 되거든요. 또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거나 수긍이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시면 찾아오셔서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80년대 냉전체제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신병이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국 정부가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는 게 로널드 레이건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기와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고 신앙과 영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는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6.3 선거는 이 체제의 근거를 유지하는데 핵심이 기독교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게 하느냐 마느냐 이 싸움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에는 다음 주에 해드릴 텐데 어렵고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날 위해서 갈까 할 때 그 숯불을 입에 대주거든요. 복음을 입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 내가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